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유가를 포함해서 에너지 곡물가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요. 예, 이게 무슨 법이고 여기 보면 이제 전기차 주로 이제 사용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원료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요. 의미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원래 이 Defense Production Act, 그래서 이제 DPA라 부르는 이게 국방 생산법인데요. 요거는 물자 조달법은 원래 1950년대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방부에서 군수 물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대통령의 행정부가 그 어떤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전쟁에 원활하게 물자를 투입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걸 생산하고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국토안보부, 내셔널 시큐리티 쪽에서 관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법 개정이 돼가지고 비상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정부나 아니면은 일단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감당이 어려울 경우 연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 그것이 가능해졌다. 이게 일단은 중요한 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배터리용 광물에 대해 가지고서 확보를 위해서 이 DPA를 발동을 한 건데, 미 정부는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 기업에다가 공급 계약을 요구한다. 즉 쉽게 얘기해서 비딩, 일반적인 그 정보 조달 입찰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또 규제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시에나 적용하는 긴급 이 법령을 발동시킨다는 건데요. 그게 네. 이제 보면 뭐 원유도 비축유를 방출하고 그러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배터리용 광물이란 말이죠. 네. 그럼 배터리용 광물이 주로 뭐고, 이렇게 배터리용 광물에 관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했다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에너지 문제가 실제로 그 내셔널 시큐리티, 즉 국가의 어떠한 어떤 하나의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가가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에너지를 서서히 이제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배터리에 관련된 이 원자재들을 좀 더 규제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또 원활한 공급을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글로벌한 그 히토리 채굴권은 네. 평균 한 70% 정도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자료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 게 사실 중국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체 히토류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르헨티나,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미얀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선 사실 생산은 이렇게 4개국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럼 중국이 앞으로 모든 히토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히토리는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 채굴하는 과정에서의 채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다가 사실 맡겼다라고 보는 거지, 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만약에 DPA를 발동했을 경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은 국가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제가 있을 때는 그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미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중국이 뭐 어려울 때마다 히토류를 이제 무기화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만 이 자원이 있나 싶은데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생산 과정에서 중국이 유리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미국에도 이런 히토류나 2차 전지에 쓰이는 그 원자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 그 단계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그럼 얼마나 줄여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시는 부분이 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리튬 생산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리튬이 그렇게까지 크게 쓸 일이 없었고 주로 의약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탄산 리튬이나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그랬는데 이후에 이 리튬 배터리, 즉 리튬 폴리머부터 해가지고서 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부터 중국에 좀 뒤지게 된 거고, 그때에 이 중국이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중국의 세상에 공장이 되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채굴권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그만큼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USGS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국 같은 경우 미국의 실제 리튬 매장량은 세계 5위 이내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50만 톤 플러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는 염호, 그러니까 호수에 있는 물에서 브라인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그 소금에 우리 알고 있는 천일염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채취를 하는데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광산은 뭐냐면 원광, 쉽게 리튬 덩어리가 그냥 광산으로 들어있기 거구나.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네. 미국이 이런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중국의 의존도에 벗어난다는 의미는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쥐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다 전환하고 생산을 많이 늘리는데요. 결국 이제 전기차 전쟁이군요. 네. 네. 거기에 따른 미국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GM에서 볼트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빅3의 완성차 업계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빅3가 이제 두 개가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GM, 포드 그다음에 이 그래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이쪽하고 즉 지금 스텔란티스가 그쪽 하나 하고 그다음 또 다른 게 어떤 게 아니면 이제 테슬라, 루시드 그다음에 우리 리비안 이 세 개가 또 이제 전기차 빅3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동차, 이 두 개의 그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을 앞으로 선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2018년도 이후에는 리튬은 전략 물자로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DPA에 걸리게 되면은 리튬에 대한 생산이라 이런 게 철저하게 지금 그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CATL이 미국 내에다가 그 이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잘못하면 DPA에 걸리게 되면 무산이 될 확률도 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DPA에 발효했을 경우에 그 자신의 적성 국가로 해당되는 국가의 그 기업은 그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바리어를 쉽게 장벽을 굉장히 높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것이 미국 내에서 우선은 DPA를 통해 가지고 일반 가정에 쓰는 일반 세단 같은 이런 승용차들 위주로 해서 먼저 전기차를 보급을 박차를 가하고 추후에 산업기계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게 사실 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 뭐 전시 체제를 방불케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직접 2차 전지에 소요되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국내 배터리나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국 쪽에 중국이 무기화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생산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언뜻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그렇지 것이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할 때 첫째 일단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미국에서 조달하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DPA의 가장 핵심 뭐냐면 역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방 아니면은 비상사태에 대한 해결이 우선하다 보니까 네. 이것들에 대해서 갖추게 되는데 미국이 현재 히토류 때문에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애를 먹는 부분이 뭐냐면 방산 분야거든요. 그래서 방산에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그 고성능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히토류가 실제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배터리들, 2차 전지들이 또 이제 리튬 배터리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그러면은 만약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 규격에 맞춰가지고 미국 기준에 맞춰서 배터리 만들어 나오라고 비딩을 붙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붙인 다음에 정보 공개해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피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문으로든지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배터리에 대한 제조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체 생산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뭐 세금 혜택 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다 미국 진출을 지금 선언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유리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유출이나 그런 거를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반도체도 미국이 전략 자산화하면서 삼성전자나 이런데 뭐 공정 과정 이런 거 내라고 해서 좀 아직까지 진행 중일걸요? 곤욕을 네. 치른 바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예,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두 네. 가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그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겠죠. 반도체보다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국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그 전해질 아니면 전고체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분리막 정도의 기술만 그렇죠. 알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사실은 지금까지 해서 중국이 그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인데 지금 문제는 반도체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그 2나노 공정을 이야기할 정도 수준까지 되면 이런 거를 만들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그 다음에 고성능의 장비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제조 장비들이.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단기간 하기가 힘들 뿐더러 게다가 이제 ASML이 또 불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또 지금 노광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당장 미국이 뭘 어떻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사용되는 그 장비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좀 쉽게 해서 범용 반도체 같은 저가 같으면은 좀 그런 걸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고성능은 따라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자체에서 생산하기 위한 국방물자법을 가동했다.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지를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경쟁 관계에서 고민이 좀 되는군요. 네. 그 이슈 오늘 주로 다뤘고요. 유가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에너지 국제 유가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하루 100만 배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수급은요? 지금 현재 비축유 방출이 우선은 당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EIA가 또 이제 회원국들이 여기에 맞춰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우리나라한테도 요청을 했고 우리도 지금 방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선은 WTI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우선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그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첫째는 그 미국과 그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서방의 제재를 받아서 원유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일단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3대 원유 생산국인데 그중에서 러시아가 거의 한 30% 이상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경우 중동 아프리카나 제3국가 이쪽으로 있는 국가들한테 이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묶이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미국이나 아니면 중동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 결국은 수급은 그만큼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이 일단 전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00만 배럴 이상을 하루에 생산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이 일산 1137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소비량은 거의 2천만 배럴 이상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만큼 그 전기차를 도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비축유를 이렇게 푸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6개월 동안 해가지고서는 거의 1억 8천만 배럴 정도를 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유의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지금 푸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아직은 유가가 좀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죠. 네. 마무리는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에너지 전쟁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뭘 좀 어떻게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인가. 에너지가 뭐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친환경도 부각이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판이 완전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쟁,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원자재라든가 글로벌한 에너지는 우선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결국 유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차세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차세대 이제 전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경제성, 두 번째 지속성,
세 번째 이 친환경의 3대 요건을 결국은 충족하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가 개발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에 따라서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맞춰 또 원자재들도 또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우선 과도기적으로 이 두 가지 즉 천연가스와 원전이 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수소차 투자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기초 소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앞으로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는 뭐 방송하면 자고 나면 수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모멘텀이 많이 꺼졌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원전, 가스지만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정책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서서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